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소개부터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써 횟수로 19년째가 됐습니다. 공기업 취업 강의를 19년째 하고 있는 윤종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 취업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부터 이제 내가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취지에 맞게끔 첫 번째가 이제 NCS 직업기초 능력 또는 직무수행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가 NCS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알고 좀 시작을 하자라는 것들, 그 다음에 지역인재, 스펙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제 위에서 그 1대1 올인원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올인원 컨설팅을 할 때 오늘 발음이 왜 이러죠? 제가 올인원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냥 무작정 NCS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조금 공공기관 채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상황, 지금 나의 상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인식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좀 알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토익부터 해야 됩니까? 인턴부터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발짝 떨어져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대단히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제도 그렇고 뭐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선생님, 저 빨리 취업하고 싶은데 인턴을 해야 될까요? 그 인턴은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요번 상반기부터 내보려고요. 그래서 저는 취업은 언제 하고 싶으세요? 올해 안에 꼭 하고 싶은데요. 인턴은 몇 개월 정도 생각하시나요? 6개월 안에 6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어떻습니까? 대단히 이상한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원을 하고 합격 때까지 걸리는 시간까지 또 인턴 같은 경우는 뭐 1개월 이상은 좋게 걸려요. 거기에서 6개월을 하면 7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하반기에 합격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넘어갔을 때는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고 만만치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1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계획을 해야지만이 취준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직무능력 표준, 즉 NCS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직무능력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거를 약간 획일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부스를 돌아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공기업마다 채용하는 특징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NCS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직업기초 능력하고 직무수행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고요.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구분을 했을 때 10가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필기만이 아니라 10가지 능력을 갖추는 사람을 우리는 직업기초 능력을 통해서 선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직무 전문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소위 말하는 직무수행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뭘 보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1차 서류 전형에서는 어학이나 자격증, 즉 자격사항을 보게 되는 거고, 자기소개서 중에서는 경험과 관련된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직무수행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교육사항이라든지 경력 및 경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자, 모든 공기업들이 다 이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량 평가만 하는 공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토익은 몇 점 이상 100점을 줄게, 또는 우리는 토익 990부터 시작해서 차등적으로 적용을 할게 라고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어학이 70이 있고 자격증이 30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990부터 시작을 해서 차등적으로 점수를 줄게 라고 하는 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는 850이 만점이야. 사무 같은 경우는 850이 100점. 그리고 기술 같은 경우에서는 800이 100점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는 송변전지금 130점 만점, 30점을 주거든요, 자격증에서. 그러니까 130점 만점. 그리고 사무 같은 경우는 120점 만점. 그래서 만점자는 모두 다 시험 볼 수 있어 라고 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뭐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또는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사실상 자격증이라든지 토익도 중요하지만 교육사항도 굉장히 많은 점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도 굉장히 많은 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공기업을 타겟팅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스펙을 만들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나 여기 가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희망에 차서 막 그냥 돌아다니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여기 스펙은 어떻게 되고 그렇다면 내가 스펙은 어느 정도까지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고 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정보가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의 특징 중에 하나죠. 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필기가 직업기초능력 검사라고 해서 10가지 영역 중에서 5과목 또는 3과목 또는 7과목 또는 10과목을 다 보는 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부발전 같은 경우에서는 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 같은 데서는 5과목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 같은 경우에서는 의수, 문자, 정보능력까지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무수행능력 같은 경우는 전공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죠. 전공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공시험이 2020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전공 공부를 하지 않고 공기업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특히 대졸 전형은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AT 같은 경우에서는 논술을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에서는 한국사 시험과 영어 시험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서도 직업기초능력은 공통, 그리고 직무수행능력은 그 회사에 맞게끔 지금 현재 시험을 치고 있는 것이 보통 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3차 면접 전형에서 2023년도에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2023년도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면 토론 면접보다는 PT 면접이 좀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기업들이 약간 PT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지금 현재는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런 1차에서부터 3차 면접 전형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 관통하는 하나가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회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회사와 관련된 대외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그 대외 환경에 맞춰서 우리 회사는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자기소개서에도 회사와 관련된 그 자소서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차 필기 직업기초 능력에서도 회사와 관련된 지문들이 이제는 심심찮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PT 면접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무 역량 면접에서도 회사와 관련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회사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 알고 가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그러면은 2024년 스펙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실상 언제부턴가 공공기관들이 스펙을 좀 많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공공기관 취업에 살아있는 역사거든요. 제가 2005년부터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겁나 오래 했죠? 이런 분위기인지 몰랐어요. 좀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데 2024년 2019년 정도에는 사실상 스펙을 그다지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조금씩 보는 기업들이 늘어나더니 지금 현재 2024년 같은 경우에서는 토익은 800에서 850 정도가 어느 정도 기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담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선생님 저 토익은 850이 안 되는데 어떡하죠? 또는 토익 850은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토익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대부분 어떠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절대로 내 친구를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대부분 어떠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친구는 빡세게 공부해가지고 한 달 만에 토익 850 올렸던데요. 저도 한 달 만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네 친구는 했는데 니는 못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떤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한 달 만에 딱 해가지고 한국사 1급 딱 만들려고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2월 17일 날 한국사 시험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평소에 한국사 좋아하셨어요? 아니요, 한국사 별로 안 좋아하고 외우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요? 그러면 좀 힘들지 않을까? 우리 4월 달로 좀 옮겨보는 건 어떨까요? 분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 친구는 한 달 만에 딱 했던데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친구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능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알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나는 토익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데 난 오픽은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진짜 한 6개월 해봤는데 토익 740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 토익 750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건데, 토익은 어느 정도 어학컷을 하지 않던 공공기관들이 어학컷을 하는 경우들도 생겼고요. 어학이 매우 높았던 공기업들의 어학 성적이 조금 낮아진 것들도 있습니다. 낮아진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토익은 800에서 850 정도를 맞으면 될 것 같고요. 사무직 같은 경우는 커말과 한국사가 아마도 필수이지 않을까. 이제는 필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3뿔 이상, 사회조사 분석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선택인 건데, 어떤 분들은 커말을 너무 만만하게 봐요. 커말 딸 때까지를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데 커말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만하지는 않다. 그래서 기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호흡을 좀 더 두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기술직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당연하게도 기사는 필수입니다. 기사 자격증 점수는 무조건 들어가니까 기사라든지 이런 쪽인데, 정기직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국전력이라든지 에너지발전공기업, 동서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이런 데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한전, KPS, KDN 이런 곳들 지원하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쌍기사, 여기에서는 쌍기사를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유리하다. 그래서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까지 같이 준비를 하고 계시면 좋고요. 환경직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환경공단을 제외하고는 많이 뽑아주는 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기기사나 수질기사 요 2개 정도는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졸 채용 같은 경우는 경력 및 경험이라든지 자기소개서 또는 내신 성적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이제 막 빠르게 좀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면서 한 20분 정도를 남기고 제가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할 테니까 중간중간에 궁금한 것들이 생기면은 메모해 놓으셨다가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분석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스펙을 해야 될까? 그 다음에 나는 필기 준비를 해야 될까? 인턴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지원을 해야 될까? 또는 나는 작년에 2023년도에 계속해서 뭐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약간 멘탈이 나가 있어. 그러면 멘탈 관리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기업이 약간 이제 수험 생활로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한 취업에서 이제 필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수험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다면 공기업 취업하는 데 있어서 이 5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한 달에 상담하는 인원만 100명이 넘거든요. 한 달에 상담하는 인원이.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멘탈 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특히 파트너를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파트너를 구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학부모님들도 많이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청년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힘들어요. 힘드시죠? 힘든데 힘든 걸 부모님한테 얘기를 못 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 뭐 죄책감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 내 히스토리를 다 얘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NCS가 뭔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고민해요. 나 NCS 성적이 안 올라서 나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막 미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일단 NCS가 뭔지부터 설명해야 되잖아. 엄마 있잖아. 공기업을 가는데 NCS라는 게 있는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털어놓을 수 있는 한 명은 만들어 두셔야 돼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오셔도 되고요. 저한테 오셔도 되고 웬만하면 여러분들의 히스토리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얼만큼 힘든지도 알고 있고, 또는 나는 지금 현재 스펙을 준비해야 될까? 스펙하면서 필기 준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왜? 필기 준비는 직업기초 능력하고 전공 2가지가 있기 때문에 스펙까지 준비를 한다라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스펙을 먼저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필기 준비를 하시는 거, 요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턴을 하면서 저는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 친구는 인턴하면서 공부해가지고 취업하던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하고 연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 친구는 매우 독한 사람일 겁니다. 웬만큼 독하지 않고서야 출근하고 퇴근해서 공부 못합니다. 왜? 출근하는 순간 퇴근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부스에 계시는 대부분의 모든 직원분들 다 퇴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퇴근을 6시에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 7시예요. 밥 먹고 뭐 하고 나면 8시예요. 그때부터 공부를 한다고요? 웬만큼 독하지 않고는 못합니다. 저희들 보니까 인턴할 때 보니까 뭐 부장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공부하라라고 이렇게 해주던데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좋은 부장님을 만났겠죠. 좋은 부서 사람들을 만났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펙을 하던, 아니면 필기 준비를 하던, 아니면 내가 인턴을 하던. 자, 인턴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인턴은 꼭 해야 될까요? 꼭 해야 될까요? 어떤 것 같아요? 사실 필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여기만큼은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공기업이 있다면 그 공기업에 인턴을 해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내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인턴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버려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기업의 채용과 공공기관의 채용을 혼동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공공기관 취업만 19년째인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대한민국에서 설명회를 가장 많이 합니다. 제가 이건 자부합니다. 그때마다 상담도 아마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기업하고 혼동해서 얘기해요. 뭐냐 하면은 경력이 없는데 어떡하죠? 인턴이 없는데 어떡하죠? 저는 그런 경험들이 없습니다. 저는 인턴을 해서 뭔가 이렇게 채용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무조건 1차 서류 전형, 2차 필기 시험입니다. 필기 시험을 통과해야 면접까지 갈 수 있어요. 요즘에 면접도 다양해졌는데 아주 작게는 1.5배수, 많게는 5배수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턴을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말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턴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취업하겠다는 안 된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공부 범위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공부 범위를 정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술직 분들 같은 경우는 전기, 토목, 건축, 기계, 화공, 환경입니다. 환경인데 전기직, 토목직, 건축직, 기계직, 화공, 환경 중에서 사실상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직렬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가장 공부의 양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혹시 알고 계세요? 화공직렬입니다. 화공직렬은 가스공사를 제외하고는 화학직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일반 화학 과목에 그 다음에 화공기사 과목에 대기기사 과목에 수질기사 과목이 들어갑니다. 그것만 합치면 16과목인가 17과목 정도 됩니다. 전공 과목만. 그러니 얼마나 고인물들이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런 쪽은 기술직이 있고요. 사무직 같은 경우가 있는데 사무직은 단일 전공이 있고 상경, 법정, 사통합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 하면은 나는 단일 전공으로 가면서 경제까지 가겠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공 시험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단일 전공의 경영은 경영, 회계, 재무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는 경제까지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혹시 여기 경제학과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있을 텐데 한 분쯤은. 경제학과, 여러분들 경제학은 무슨 학문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깨달음의 학문이에요. 깨닫지 않으면 못 풀어요,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도 사실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일 전공으로 가던 아니면은 내가 저기서 나는 공무원 연구공단은 단일 전공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한전 KPS 가겠다. 또는 내가 남부발전 가겠다. 또는 나는 지역 난방공사 가겠다. 이렇게 내가 좀 기업이 있으면은 상경 통합으로 가는 거고 또는 단일로 가는 거고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단일 전공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단일 전공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사통합 같은 경우에서는 가스안전공사, 한수원,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그러니까 그냥 대부분 어떠냐면 어제도 오셨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저는 4대 연금공단 가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나 건보 가고 싶은데 건보 가볼까? 건보는 그 보험 쪽이니까 그러면 난 그냥 국민연금이라든지 근로복지공단까지 같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시험 치는 범위 자체가 다릅니다. 범위 자체가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맞은편에 보이는 강원랜드도 사통합이고요. 자, LH공사는 올해부터 전공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부터 전공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하나 체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일단 NCS 직업기초능력과 전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공부냐 훈련이냐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공부는요 전공입니다. 즉 경영이든 아니면은 기사 공부든 아니면은 기술직 쪽에서의 전공이든 이건 뭐냐? 공부입니다. 공부는 뭐 하는 거죠? 학습하는 겁니다. 외우고 계속 반복하고 이겁니다. 훈련은요 직업기초 능력을 훈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업기초 능력이 왜 훈련이냐? 자, 평균적으로 50분에 60문항, 60분에 50문항 또는 80분에 80문항, 90분에 70문항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간이 부족합니다. 물론 시간이 남는 공기업들도 있기는 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딱 맞는 그런 공기업들이 있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코레일 같은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죠. 25문제니까 대표적으로 코레일 같은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상대평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남들보다 빨리 풀고 많이 맞춰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르는 걸 알게 하느냐? 천만의 말씀. 직업기초 능력은요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게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고등 교육을 받았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시간을 무한대로 주면 다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직업기초 능력의 훈련 방법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직업기초 능력을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재능의 영역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그래프를 안 가지고 왔는데 질의응답 받으려고 제가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프가 어떠냐면은 NCS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갑니다. 안 늡니다. 쭉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팡 오릅니다. 그러다가 쭉 가요. 그러다가 팡 오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대부분 재능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100명 중에 1명꼴로 재능이 있는 분들은 봤습니다. 하지만은 이건 기본기의 영역입니다. 기본기의 영역입니다. 수리, 응용수리라든지 농도 문제 이런 것들인 거예요. 대부분 제가 이것도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하니까 댓글에 뭐라고 달리느냐면 그게 재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중학교 때 공부 안 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한 거예요. 그게 재능이면. 중학교 문제를 가지고 내가 못 풀고 있는 거예요. 농도 문제, 거속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자료 해석이 붙는 거고 또는 의사소통이 붙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독해를 하느냐 얼마만큼 잘 풀어내느냐의 문제, 즉 기본기를 얼마만큼 탄탄하게 가지고 있느냐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냥 복모만 절대 풀지 마세요. 그냥 복모만 드립다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서 2, 3호 독입니다. 어떤 기본서를 보든 상관없습니다. 어디 업체 거를 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서는 알아두세요. 기초서가 아닙니다. 기본서는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또는 시험을 치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문제 유형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걸 기본서라고 합니다. 즉 기본서 안에 있는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서 2, 3회독 하면 피센 유형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는 정정을 하고 갈게요. 피센 유형과 비슷하다. 자료 해석하고 상황 판단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의사소통,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 이 네 과목이 주요 과목인데 이 네 과목 중에서 수리 능력하고 문제 해결하고 자원관리 능력하고 비슷한 거고요. 의사소통하고 언어 논리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사실상. 오히려 비문학 지문을 보고 그 다음에 회사와 관련된 보도 자료를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경채도 푸는데 모듈형이 지금 현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의수문만 안 봐요. 코레일이 많이 뽑아주니까 의수문만 보는구나. 건강보험공단 많이 뽑으니까 의수문만 보는구나. 아닙니다. 모듈형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듈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과목들도 보셔야 됩니다. 특히 정보능력 조직이의 직업윤리, 이 세 과목은 무조건 보셔야 된다. 그리고 과목을 섞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나 의사소통 끝냈어, 수리 끝냈어, 이게 아니에요. 오늘은 의사소통, 내일은 수리 능력, 모레는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지 라고 공부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셨어요? 전공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전공은요, 무조건 이론을 1회독 후에 뭐를 하느냐? 대부분 어떠냐면은, 선생님 저 머리가 너무 나쁜가 봐요. 경영 1회독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경영학 1회독 했는데 15% 남아있으면 천재라고 합니다. 그만큼 휘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풀면서 단고나 노트 만들고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투자해야 되느냐? 초반에는 NCS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러다가 점점 NCS는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점점 시간이 줄어들겠죠. 줄어든 만큼 전공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되면 전공 때문에 떨어지지 NCS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업기초 능력 때문에 떨어진다, 또는 직업기초 능력의 점수를 더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직업기초 능력은 어느 정도 올랐으면 거기에서 멈추고 나머지는 전공 점수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공을 피할 길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장애인 고용공단은 눈이 갑자기 확 부셔가지고, 장애인 고용공단은 전공이 없습니다. 직업기초 능력만 칩니다. 그런데 직업기초 능력만 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전공을 보거나 논술을 보거나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공을 피해서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도 건보법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공 공부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차, 2차, 3차로 나누어졌을 때 1차 몇 % 정도의 비중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단연코 필기가 8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0.5 대 8대 1.5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했을 때 수리 능력과 독해 능력이 기본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만들고 나면 기본서 2, 3에도 전공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것, 그리고 필승 문제풀이를 하고요. 그리고 실전 감각을 익히면서 이때부터 복모 푸는 겁니다. 이때부터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시간 관리하면서 봉투 모의고사를 푸는 거고요. 그래야 나한테 맞는 문제가 나오면 합격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내가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내가 지금 현재 현 단계에서 무엇을 할지 정해라. 스펙을 할지, 인턴을 할지, 아니면은 내가 필기 준비를 할지를 무조건 정해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걸 정했다면은 이제 내가 밀고 나가야 된다. 언젠가 우리는 필기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 준비 시간을, 필기를 내가 언제쯤 준비할 건지도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쭉 한 단계 한 단계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합격을 해서 또 2년 뒤, 3년 뒤에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때 여기 부스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마치고요. 여러분들하고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는 조금 이따 쳐주세요. 질의응답. 질문 있으신 분? 네, 저쪽 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혹시 대학원 졸업하고 연구직으로 이제 공공기관 들어가고 싶은 분들한테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영구직으로. 제가 왜 한숨 쉬냐면요. 영구직은 석사 이상이라고 공고문에 나와 있는데 박사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연구 논문 심사가 있습니다. 그럼 석사하고 박사하고 논문 심사를 하면 연구 실적 심사를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다음에 논문 발표도 있습니다. 그냥 NCS 직업기초 능력이 있는 곳들도 있는데 면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논문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박사까지는 발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조금 그런데 석사를 할 바에는 하지 말고 석사까지 할 바에는 하지 말고 석사를 시작했다면 박사까지 밀고 가라 라고 말씀. 힘든 일인 거 압니다. 어설프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힘든 일인 거 알지만은 그렇게 좀 하시는 게 현실적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어떤 질문이든 다 좋습니다. 네, 저쪽.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24학번으로 충남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인데요. 네, 공기업 채용 정보를 알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네, 근데 이제 지역 할당제 같은 정보를 좀 듣고 싶어서 네. 혹시 지역 할당제 관련해서 좀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는 30%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단계별로 3%씩 올렸어요. 단계별로 3%씩 올려가지고 24%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매년 3%씩 올려서 30%에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역 인재는 전체 인원에서 30%는 거점 지역 기반이 되어 있는 대학교, 그 대학교 출신이면 지역 인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게 지역 인재가 아니라 내가 그 지역 거점 도시에 있는 대학교를 나와야 지역 인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분들도 나는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지역 인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씩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블라인드 채용이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했었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100명을 채용하면 30명이 지역 인재여야 되는 거예요. 30명이 지역 인재여야 되는데 만약에 지역 인재가 27명이면 마이너스 3이 나잖아요. 그러면 3명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초반에는 어떻게 했었느냐면은 커트라인에서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2점 되는 분들에 한해서 3명을 뽑았어요. 3명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블라인드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는 지역권별로 뽑는 것이 추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권별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 지역으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24학번. 네, 맞습니다. 24학번이신 건데 너무 취업 물론 좋습니다. 너무 좋고 취업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하는 것도 좋은데 놀아요. 네. 1년간 미친 듯이 노세요. 그러고 취업을 준비해도 늦지 않으니까 정말 다양한 걸 경험하고 다양한 걸 해보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꼭 내 인생의 미래에서 취업이 공공기관은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아직 젊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저 뒤에. 네, 일단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제가 그 공공기관 채용을 처음으로 준비해 보는데 네. 기존에는 서비스직 같은 걸로 오래 일하다가 네. 목표하는 그 기업이 생겼는데 아예 장르가 다르거든요. 네, 혹시 제가 이전에 일했던 그 경력 사항으로도 네. 스펙화를 할 수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보시는 분의 사례가 어떠냐면은 사기업과 공공기관 채용을 약간 혼동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과 경력이 스펙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비스 직군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기업 같은 경우는 뭐 총무, 회계, 기획, 홍보, 서비스, 마케팅 이런 식으로 직무별 단위로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사무직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홍보, 마케팅, 뭐 기획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펙화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자소서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고객 응대라든지 민원 응대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응대라든지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자소서에서는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에서도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스펙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자소서라든지 면접에서 사용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소재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답변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력서 자체에 그 경력을 집어넣는 것 자체는 좀 힘든 건가요? 아니요. 이력서를 어떻게 쓰느냐면 이력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력서는 자격사항, 교육사항, 그리고 경력 및 경험사항, 경력 및 경험 기술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력 및 경험사항에 본인이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적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동아리, 동호회, 팀 과제, 공모전, 그 다음에 전 직장 다 적으셔도 됩니다. 그것이 뭐 스펙화가 돼서 막 이게 있어야 꼭 우리는 점수를 주겠다 이건 아니라서 교육사항을 보는 곳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력 및 경험사항이 점수화되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그것이 또 완전 100%는 아니라서 그걸 적으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스펙화돼서 반드시 이게 있으면 좋다 그리고 이게 있으면 불리하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답변 답변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네, 앞에.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국민건강보험의 요양직 같이 네, 특정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붙는 직렬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직렬을 준비한다고 할 때 혹시 좀 유의해야 될 점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호 쪽이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사회복지 자격증이 사회복지 있어서 자격증 가지고 계시는 거고 요양직 쪽으로 특별한 것까지는 없어요. 사실상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쪽에 경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합격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면접에서 아무래도 내가 실제 이제 생활을 했던 것들 그 다음에 실제 직업을 가지면서 내가 거기에서 했던 경험들을 녹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력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얘기를 잘할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현장감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합격이 되는 거지 그것 자체가 완전히 정량화되어서 1년 이상 있네? 너무 좋아요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오해가 있으실 수는 있고요. 오해가 있으실 수는 있는데 요양직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제한 경쟁이거든요. 제한 경쟁이다 보니까 어찌 됐든 필기를 조금은 준비를 하시면서 그 요양법을 보는데 건보법보다는 작거든요. 작은데
이게 약간 들쭉날쭉하게 나왔어요. 문제 자체는. 문제 자체가 어떨 때는 되게 길게 나오고 어떨 때는 정말 약간 이거 건보 그 관계자분들 들으면 안 되는데 약간 비열하게 나오기도 하고 약간 뭐 하나 빼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뭔가 그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요양법은 100점 맞는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또 그 직업기초 능력 같은 경우도 70점 이상 맞는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주시는데 요거는 얘기를 드릴게요. 건강보험공단이 생각보다 1차 서류 전형 통과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진짜 건보 쪽으로 내가 간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저는 인턴부터 하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정량평가가 확실하게 있는데 건보 같은 경우는 자소서도 좀 많이 보는 편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그 인턴을 해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건보만 딱 노렸을 때는. 그래서 인턴 그다음에 지원해 주시면서 면접에서 내가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조금 더 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만 존재하면은 사실상 뭐 경력이 있든 없든 그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또 네. 두 분인데 저쪽 뒤에 남자분부터. 그래. 세 분이셨군요. 요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네, 강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어학 성적은 처음에 네. 토익으로 거의 대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네. 토익 말고 네. 토스나 오픽 같은 걸로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발전 공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토익 대신에 오픽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익 스피킹 이런 것들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IM3 이상 오픽으로 따졌을 때는 IM3 이상 혹은 IH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왜 토익을 베이스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토익은 대부분 다 들어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토익 스피킹은 가점으로만 줍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라든지 이런 곳들은 우리는 가점으로만 주고 토익 점수는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토익을 베이스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내가 토익이 너무 부족하고 오픽을 내가 해야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은 좀 자신 있어 아니면 이쪽 공부는 좀 해볼 만해 라고 이렇게 하신다면 그걸 가지고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공기업들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앞에 우리 안경 끼신 남성분 또 손 드셨던데. 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취업이나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 네. 스펙이나 인턴 없는 공백기가 1, 2년 정도 있다면 채용에 있어서 직접적인 그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학생 중에 한 명도 2년 6개월 공부했습니다. 2년 6개월 공부하고 주택금융공사 들어갔거든요. 아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들어갔구나. 허그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2년 정도 공부해서 허그 들어갔으면 되게 잘 들어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워낙 거기도 전공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취업하는 분들을 보다 보면은 뭐 6개월 뭐 되게 불안하거든요. 공백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내가 공백기가 더 길어지면은 취업을 못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면접에서 공백기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아요. 졸업한 지 꽤 됐는데 공백기가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건 사실상 사기업 쪽인 거고요. 공공기관 쪽에서는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뭐 공백기가 이런데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요즘에는 진짜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NCS라는 걸로 바뀌고 나서 어느 정도 이게 정착이 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NCS 같은 경우는 뭔가를 좀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셋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기업의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도 하고 했는데 NCS가 도입이 된 게 이제 꽤 됐거든요. 201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꽤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도 직무 역량이라고 얘기를 해서
본인의 그냥 역량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회사에 대해서 더 많이 물어보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고 있는 거지. 공백기가 이런데 이때 뭐 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은 사실상 이제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뭐 공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앞에 우리 여성분 계시는데. 네, 들리시나요?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저 네. 질문 2가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자격증 준비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네. 이제 필기랑 전공 준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네. 오늘도 이렇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필기 준비하는 기간은 좀 어느 정도 목표로 설정하고 속도 그거 기간이 정해지면 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네. 단계별 기간을 어느 정도 잡으면 좋을지 궁금하고요. 네. 네, 두 번째는 대전의 대덕 연구단지 같은 그런 정출연 그런 연구원의 행정직을 좀 지망을 하는데 네. 그런 곳에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팁이나 좀 필요한 경험들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 네.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공부할 때 몇 개월 정도 걸리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아예 제로 베이스 그러니까 기본기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면 NCS 같은 경우는 4개월 정도 공부하고 난 뒤부터는 지원을 해도 어느 정도 합격선까지는 나옵니다. 실제로도. 단 공부하는 시간인 건데 사실상 공부하는 시간은 정말로 좀 길어야 되기는 합니다. 좀 하루에 공부하는 양은 많아야 되는 거는 확실한 건데 그것만 지켜주신다면 사실 한 4개월 정도 NCS는. 근데 전공이 문제인 거죠. 전공을 보통 이제 단일 전공으로 했을 때에는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1회독 하는 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전공의 문제인 거지 사실상 한 4개월 정도는 NCS 쪽에선 NCS 직업기초 능력은 한 4개월부터는 좀 지원해도 되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좀 현장감도 익히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출연 쪽에 생각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출연 같은 경우는 전공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대신 논술이 있거나 그다음에 직업기초 능력 같은 경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의 모듈형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온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특징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출연을 메인으로 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적게 뽑는단 말이에요. 워낙 많이 채용을 하진 않다 보니까 내가 정출연도 가는 곳이야 라고 이제 하나를 해두면 좋기는 한데 여기가 나는 무조건 메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특수직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특수직렬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업진흥원에서 뭐 산림직이라든지 또는 한수원에서 원자력 직군이라든지 이런 쪽 거기에만 뽑아주는 직군이 아니라면 굳이 내가 1명, 2명 채용을 하는 곳 행정직으로 완전 메인으로 삼아서 가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들은 들거든요. 그래서 특징은 그렇지만은 그렇고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데가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한 대외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사업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유심히 정리를 해두는 거. 그러니까 그냥 본다 관심 정도가 아니라 정리를 해두는 거.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한 2분 정도만 질문 더 받아볼게요. 저 뒤에 계시는데. 저 뒤에. 네네네. 남성분. 네. 뒤로 돌아보신 남성분. 네. 네. 그러고 마스크 끼신 남성분도 조금 있다가 다음에.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부터 공공기관을 준비하게 되는데 네. NCS 유형의 모듈형이랑 네. 피사트형이 있는데 네.
이 유형들의 차이점이랑 또 그리고 이 두 가지 준비를 할 때 팁 같은 게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사실 피센 유형, 모듈 유형, 피듈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산업인력공단이나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 사이트에서 정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카페에서 또는 우리 학생분들이 이거는 초반에 이제 나왔을 때 약간 피센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피센 유형에 가깝지 않아? 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유형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피센 유형의 특징은 뭐냐 하면 지문이 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나왔을 때 그냥 지문이 좀 길어진 문제면 다 피센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단답형 문제, 우리 아까 10가지 과목이 있었잖아요. 10가지 과목 중에서 정보능력, 직업윤리, 조직이해, 대인관계, 기술능력, 자기개발 능력,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이제 지식기반형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식기반형 문제들을 전부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약간 모듈형 문제 또는 수리에서 응용수리라든지 또는 의사소통에서 어휘어법 이렇게 나와도 모듈형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요게 좀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좀 새로운 말들도 생겼죠. 그래서 피듈형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요즘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 피듈형입니다. 피듈형인데 모듈에 조금 더 가까운지, 그러니까 조금 지문이 짧은 건지 아니면은 피센 유형에 가까운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들도 2023년에 나왔죠. 그래서 지식을 알고 있으면 그냥 지문을 안 보고 풀고 아니면은 그냥 지문이 나와 있어서 지문을 읽으면 또 풀리는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조직 이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는 응용 모듈이라고 해서 또 새롭게 나온 그런 유형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중앙형 공기업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교통공사라든지 지방공기업 중에서는 서울교통공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응용 모듈 유형이 나왔습니다. 2020년 3년 상반기에. 답변 되셨나요?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에 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중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재학하고 있는데 네. 저희 학과 졸업 대체가 그 사회조사 부석사 2급을 따면은 졸업 네. 논문 대체가 가능한데 네. 그 사회조사 부석사를 보는 공공기관 뭐 사무직이나 아니면 다른 직렬에서 공공기관이 많이 보는 그 늘어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회조사 분석사는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말 한국사 그다음에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점이 되는 공기업들이 꽤 많고요. 꽤 많고 그다음에 전산회계, 전산세무를 보는 공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커말과 한국사뿐만이 아니라 뭐 ADSP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IBK 기업은행이라든지 또는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사조사라든지 또는 ADSP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에너지 발전 공기업에서 사조사가 들어가는 경우보다는 그 보건복지 계열이라든지 또는 SOC 계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조사가 들어가는 것들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벌써 11시입니다. 질문을 계속 받았으면 좋겠는데 벌써 11시입니다. 3층에서 저희들 이제 선생님들이 전부 다 1대1 컨설팅을 다 하고 있습니다. 1대1 올인원 컨설팅이라고 해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도움을 받으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 한마디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저는 가장 많이 들어본 말이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난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꼴찌 마인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꼴찌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다 죽었어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최선을 다했느냐라는 거를 떠올려 보면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거, 그리고 먼 걸음 오신 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최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디에 숨느냐면 난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라는 말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그냥 치열하게 살아가면 되고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 취업도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